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바이오 리스트를 한 40개 정도를 정리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검토를 해볼 만한 바이오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는데 항상 바닥에다 깔고 갈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바닥에 좀 깔고 가야 될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바닥에 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섹터별로 이제 가져가는 전략에서 이 바이오의 리스트를 한 40개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 부분 중에서 시점이 좀 가까운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릴 예정이었는데 일단 요번 주로 일단 당분간 이제 방송을 좀 중단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종목이 40개까지 완성은 안 됐는데 일단 그 정리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오늘은 좀 깊게 얘기를 들어갈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종목의 리스트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이 종목의 어떤 투자 포인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방향들을 좀 보면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젠백스인데요. 젠백스라는 회사 자체를 지금 놓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의료 영역에서 보면은 웬만큼 이제 이제 의료 기술들이 이제 발달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금 영역들은 다 정복을 해 가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제 침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들이 지금 전혀 건들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뇌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치료 방법들. 그러니까 보통 그 아밀로이드라는 그 단백질을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나 아니면은 알츠하이머나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를 그 원인 규명이 지금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들이 아마도 추측컨대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베타 아밀로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알츠하이머를 치매라고 얘기를 하죠. 베타 아밀로이드의 지나친 축적 현상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알파시클레인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대부분 치료제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거의 다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인간들이 지금 뇌에 대한 접근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LRP, 그러니까 LRP라는 P1이라는 LRP1이라는 이거를 가지고서 좀 추적을 해보겠다. 그래서 LRP1이 뭐냐면 저밀도, 그러니까 그리고 저밀도 리포프로틴, 그러니까 저밀도 리포 단백질. 리셉터, R은 리셉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밀도 리포 단백질 리셉터를 타겟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최근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 타우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이웃 세포로 퍼져나가는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뇌세포에서 뇌세포 옆에 세포로 자꾸 퍼져나가는 거에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이런 단백질이 LRP라는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밀도 리포 단백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뇌질환 치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BBB 투과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뇌막 통과, 이걸 잘 해결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뇌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뇌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몇 개의 업체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젠백스라는 회사는 한번 설명을 드렸죠. 기본 얘네들 컨셉은 뭐냐면 텔로미어입니다. 여기 이제 텔로미어라고 있는데 텔로미어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DNA라고 그러죠. 염기라고 그러죠. 염기가 염색체가 되는 거죠. 근데 염색체 끝부분에 보면은 달려있는 부분, 이걸 갖다 이제 텔로미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거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냐면 인간 노화,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가는 거와 그리고 세포 사멸하는 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텔로미어가 염색체 끝부분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닳아가는 거죠. 닳아가면서 이제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텔로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무병장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젠백스는 기본 컨셉이 뭐냐면 텔로미어에 몇 가지 물질을 혼합해가지고 12가지 정도의 물질을 뽑아내서 텔로머라제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GV101이라는 이 물질을 이제 도출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제 국내 임상 이상 데이터를 일단은 발표를 했고 일단 내용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젠백스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급 임상, 그러니까 췌장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내 3상이 진행되고 그리고 조건부 승인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금 약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응급 임상 치료로 긴급하게 지금 사용하는 처방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처방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알츠하이머에 대한 부분이 국내 임상 이상 데이터는 일단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 있고 미국에서 이제 이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데 9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이 아마도 이제 젠백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이제 그 임상을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시장 사이즈가 작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젠백스에 대한 지금 모든 초점은 이 텔로미어가 지금 현재 그 제약바이오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 약의 치료제가 플랫폼화 되느냐, 플랫폼화 되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냐, 백신이 나올 수 있냐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한번 붙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백신에 대한 치료제는 우리나라가 만들기는 어렵다. 우리나라가 잘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제조 공정을 통해서 백신이 만들어지면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자, 근데 국내 바이오업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플랫폼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RNA 치료제에 대한 플랫폼 아니면 어떤 치료제 플랫폼. 자, 이런 것들이 텔로미어라제가 하나의 플랫폼화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해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약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젠백스에 대한 평가는 이 텔로머라제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플랫폼화 돼가지고 GV101이라는 게 자, 췌장암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제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렇다고 한다면 아마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젠백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 정도로 보시고서 과연 얘네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예,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중항체입니다. 자, 이중항체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중항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항체, 항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항원, 뭐 안티바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항체를 안티젠. 근데 항원과 항체는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고요. 역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중화 항체가 형성되느냐, 뭐 항체가 형성됐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중항체라는 거는 특이적인 어떤 결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거와 B라는 거를 동시에 타겟으로 해서 항체를 두 개를 묶어서 형성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파킨슨병 치료제를 이중항체로 가는 거죠. 자, 파킨슨병의 그 기본적인 문제들이 알파 C 뉴클레인이라는 이쪽에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수용체죠. 그러니까 BBB 투과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BB 투과율. 예. 그래서 이 BBB 투과가 되느냐, 이 BBB 투과를 잘할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이걸 타겟으로 해서 BBB 투과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가 파킨슨병 이중항체 치료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이 ABL 바이오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결국 기술 수출을 했는데 결국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혈관 세포,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성장 인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기다 그 초점을 맞춰서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DDL4라는 거를 갖고 두 개의 항체를 가지고서 ABL000이 얼마나 효과와 내성을 극복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고, 만약에 이것 역시도 치료제로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많기 때문에 결국 이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뇌질환 관련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젠백스,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 역시도 이제 이중항체죠. 펩트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이제 뮤신입니다. 항상 제약 바이오를 바라보실 때 먼저 얘네들의 원천 기술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뭐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어떤 타켓을 가지고 접근을 하냐. 근데 이제 뮤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당 단백질입니다. 일종의 당 단백질인데, 예, 당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보통 고용암에 굉장히 과다발현한다. 그래서 12개의 암 중에 굉장히 과발현한다. 그래서 이것을 타켓으로 하는 것들을 지금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혈장 조절 호르몬이라는 거에 현재 상업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펩트론 302라는 거는 PA0001은 뮤신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PT302는 GLP-1, 그러니까 혈장 조절 위장 호르몬이라는 걸 가지고서 파킨슨병을 치료한다. 사실 이게 그 혈장 조절 위장 호르몬을 설명하려면 이것만 갖고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을 통해서 파킨슨병 치료제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뇌질환 치료제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ABL 바이오, 그리고 펩트론, 그리고 젠백스, 이쪽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병 이런 치료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버추얼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버추얼이라는 게 이제 뭐 가상. 그래서 보통 이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부강약품은 약을 개발하는 방법 자체가 어떤 자체적인 어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외부에서 어떤 외부에서 이제 약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드럭 리포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물 재창출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얘가 A라는 거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A라는 거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B라는 거에도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거를 이제 다시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약을 개발했다가 임상 실패를 했죠. 임상 실패를 했다가 다시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적용증을 추가하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얘는 부강약품은 기본적인 사업 모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은 버추얼랩.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신약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아니면 약물을 찾아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약물들을 가져다가 이 약물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가치를 다시 부여하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강약품이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이겁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식약처에서
임상 이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 이상을 승인을 받아서 60명을 대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식약처의 입장은 뭐냐면 임상 이상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죠.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되 결국은 치료제로 바로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부여했는데 뭐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죠. 코로나 치료제에서는 뭐 얘도 된다, 쟤도 된다, 쟤도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기본적인 어떤 바이러스의 대부분의 70%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효과가 있고 이쪽에도 효과가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근데 국내에서 이제 임상 이상을 승인을 받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글로벌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국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얘네들이 임상을 진행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로 같이 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국내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제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임상 3상까지 가는 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좀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국내에서 이제 백신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치료제 개발하겠다는 쪽 그런 쪽에서도 지금 과연 그게 가능할 거냐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부강약품은 다른 거보다는 이제 그 버추얼 랩을 통한 약물 재창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신약들을 빠르게 만들어서 라이센싱 아웃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당뇨병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결과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부강약품 파이프라인은 뭐 이렇게 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사업 방향은 여기죠. 키니아제. 요 키니아제를 타겟으로 한 치료 방법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럼 키니아제가 뭐냐? 사실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잠깐 그 얘기를 설명드렸지만 모든 치료제를 가는 회사들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타겟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키니아제라는 걸 주 타겟으로 해서 약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키니아제는 인산 화합물 촉매 효소다. 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이게 항상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키니아제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암이라는 질병을 유발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지금 이제 각 그 항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치료제는 이제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암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항암이 좀 가장 큽니다, 시장이. 항암이 가장 크고, 사실 이제 규모 면에서는 성공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뇌질환 치료제, 이쪽이 좀 금액적으로 크죠. 만약에 뇌질환 치료제를 성공을 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글로벌 빅파마가 좀 되는 거죠. 이쪽에 대한 질병을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우선 기본 타겟은 비소세포성 폐암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성과보다도 사실은 지금 오스코텍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약물들을 그 다른 데로 넘겼죠. 대웅제약이나 아니면 해외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임상이 진행되는 쪽이고, 오스코텍을 지금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 타겟.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제 면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 몸 안으로 외부의 물질들이 유입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일종의 생리적 방어 현상들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 외부의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역시 암 역시도 인간의 몸에서는 항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 몸의 세포인데 뭔가 이상 반응이 형성됐어요. 뭔가 이상 반응이 형성돼 가지고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역 체계를 차단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에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HIV, 뭐 휴먼 이문 바이러스, 그래서 HIV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데, 사실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근원 분명한 방법들을 정확하게 규명을 못했어요. 이제 아까 뇌질환처럼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타겟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쪽 역시도 키니아해제에 대한 기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키니아해제에 대한 특화된 어떤 치료제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제 역시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보려고 했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들은 결국 얘네들의 접근 방법들이 좀 맞냐, 그리고 과연 이 기술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가능하다면 언제 정도의 결정적인 사건이 나와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이제 주 타겟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해서 얘네들의 원천 기술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녹십자셀.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돼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면역세포 그러죠. 이제 사실 이제 면역세포를 가지고서 실질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매출 규모도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익도 많이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이제 그 암이라는 걸 치료하는 방법은 보통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 치료 방법으로는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간암인데, 간암이 보통 수술을 하고 거의 다 이제 암세포가 제거되는 쪽이 아니라 사실은 일정 기간 지나면 재발하는 것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암 후 보조요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지금 이게 보통 200ml 기준으로 간암 환자들이 16번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팩당 한 5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맞으려면 꽤 돈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낸 방법은 우리가 카티 치료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뭔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T세포 활성화 쪽으로 가는 이런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환자의 혈액에서 이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구로 분리를 하고요. 림프구 배양하고 사이토카인을 처리를 하죠. 사이토카인은 T세포가 그러니까 항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B세포나 아니면은 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배양을 시켜서 다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림프구 배양하고 사이토카인을 여기 처리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2주간 배양을 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 과정들. 사실은 이제 그 카티 치료제 쪽이라든가 면역세포 치료제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 전문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얘네들이 그 공장을 이제 그 대규모로 좀 증설을 해서 매출 규모를 좀 키울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공장의 가동이 그대로 돼서 지금까지 어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하나만 갖고 매출 1,000억 정도 단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쪽이 배양 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 배양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반도체도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파티클 하나하나의 그 먼지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쪽인데 이쪽 역시도 사소한 오염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세포를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배양 기술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녹십자셀은 면역세포 치료제는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면역세포 치료제가 이제 간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위암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혈액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러 암에 대해서 일종의 백신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을 맞는 거는 A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을 몸 안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지금 역시 T세포도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공통의 항원이 만약에 주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위암이고 폐암이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모든 암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녹십자셀의 면역세포 치료제로서의 성과가 나오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얘들이 단지 지금 간암의 보조요법으로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확장성이 나타날 수 있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적응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의학 쪽에서는 적응증 확대. 그러니까 보통 이제 A라는 거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했는데 이거 갖고 매출이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A-라는 거를 추가해서 팔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 매출이 볼륨이 이만큼 커지더라. 그런 것처럼 이문셀 LC라는 거는 면역세포 치료제로서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지금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약으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건 제조업이 아니죠. 의학 바이오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적인 어떤 성장 잠재력에서 시장을 열어가는 것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문셀 LC가 지금 이제 미국에도 진출을 하면서 임상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시장을 넓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의 지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 혈액을 받아서 이런 과정들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 시장을 좀 키울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간암에 대한 보조요법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암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크게 평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카티 치료제라고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스위처블 카티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위처블 카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스위처블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 거냐라는 것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CRS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CRS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카티 치료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카티 치료제를 썼는데 보통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카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엉뚱한 세포를 갖다 때려버리면 이상한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사람 목숨하고도 직접 관련이 됩니다. 이걸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카티 치료제를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위험성이죠. 그래서 이 위험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이제 앱크론이라는 회사는 스위처블 그러니까 스위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동작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스위처블 카티를 해서 이것들이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제로서 만든 게 웹프론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기대치들을 보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카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는 뇌 쪽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자 진단에서 이제 또 사실은
요번에 이제 시젠 같은 회사가 분자 진단 업체라는 거, 그리고 분자 진단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소량의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상당히 많이 들었던 방법이 RT-PCR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기술. 자, 근데 지노믹트릭스는 사실은 보통 이제 분자 진단하는 애들은 진단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진단기 다 만들 수 있고 사실 초기에 대응만 했으면 어떤 업체든지 진단기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요. 근데 지노믹트릭스는 지금 어떤 부분에 얘네들 주타켓을 삼고 있냐면 액체 생검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 생검과 액체 생검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조직 생검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떼어내서, 그러니까 칼로 절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이 수반되는 거고요. 근데 액체 생검은 보통 이제 뭐 피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타액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노믹스가 진짜 가려고 하는 거는 암을 조기 진단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액체 생검. 액체 생검이라는 건 결국 액체 생검 안으로, 그러니까 보통 피라든가 타액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자 진단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암에 대한 부분을 빨리 발견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암은 초기에만 발견하면 치료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가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는 뭐냐면 DNA 메티라라는 얘기죠. 자, DNA 메티라를 보기 위해서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DNA가 RNA가 되고요. RNA가 이제 단백질이 돼서, 이래서 이제 필요한 어떤 그 효소를 만든다거나 그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근데 DNA 메티라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 DNA 안에 이렇게 있는데 DNA가 이제 RNA로 바뀌려고 하면, DNA가 RNA로 바뀌려고 하면 RNA 중합 효소라는 게 여기 가서 붙어야죠. 그래서 이 DNA를 RNA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RNA 중합 효소가 가서 붙으려고 하니 프로모터 부분에 CH3라는 게 붙어가지고 이게 DNA가 RNA로 전환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부분을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러면 DNA 메티라 현상은 왜 나타나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전학 쪽에서 상당히 그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게 이제 후생유전학, 후성유전학이라고 얘기하죠. 후성유전학이 뭐냐면 인간의 DNA는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DNA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DNA가 불변의 법칙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어떤 술을 많이 먹는다던가 아니면 담배를 핀다던가 아니면은 운동을 안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DNA에서 변형이 나온다는 거죠. DNA 내부로. 그래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생유전학에서 나타나는 후생유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DNA 메티라하고 또 한 가지는 그 DNA가 히스톤으로 단단하게 묶여져서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데 히스톤 변형. 그러니까 히스톤이 풀렸다 감겼다 풀렸다 감겼다. 보통 이제 염색체는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이온은 이렇게 돌돌돌 말리지가 않겠죠.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그래서 히스톤이라는 양이온의 단백질이 이 DNA를 아주 꽁꽁 싸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히스톤이 풀려버리게 되면 이 DNA 줄기가 풀리는 거죠. 그럼 DNA 줄기가 풀려야지만이 RNA로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히스톤이 안 풀어주면은 이거를 갖다 RNA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들이 여러 이유에서 나타나지만 사람의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 근데 이제 지노믹트릭스가 가구하는 거는 뭐냐면 DNA가 메티라되는 현상, 메티라되는 현상을 바이오 마커를 이용해서 암을 조기 진단한다. 대체로 요즘 암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중에서 얘네들은 암을 치료하겠다는 게 아니고 진단하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DNA 메티라라는 바이오 마커를 이용해서 대장암, 방광암, 폐암이라는 거를 조기 진단하는 진단 키트를 현재
개발했고 개발 중이고 판매하고 그런 중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 진단기가 대장암, 방광암, 폐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지노믹 트리스를 많이 설명할 때 이그젝 사이언스라는 미국 기업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그젝 사이언스가 대장암 진단 키트가 개발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마케팅에 성공하면서 판매가 시작돼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노믹 트리스는 지금 마케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는 단계죠. 그래서 이 제품을 홍보를 해서 알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그젝 사이언스와 지노믹 트리스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바이오 마커를 찾아낼 수 있는 DNA 메티리아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그젝 사이언스는 그런 플랫폼이 없이 그냥 대장암 진단기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확장성에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뭐 DNA 메티리아 현상은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조금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그 얘네들이 이제 그 주택해수로 액체 성검으로 찾아내겠다는 거는 cfDNA와 CTC. 그러니까 CTC가 Circulating Tumor Cell, 그러니까 순환 암세포 내지는 순환하는 DNA.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고용암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피 속으로 이 CTC 순환 암세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DNA로 쪼개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 부분을 찾아서 이걸 갖다가 RT-PCR로 순간적으로 증폭을 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봐가지고 얘네들이 암이다 아니다라는 판단하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노믹 트리스는 마케팅 성공 여부가 일단은 관건이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이쪽 방광암하고 이쪽도 현재 그렇게 이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의료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얼마나 빨리 진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파나진도 역시 그냥 파나진은 이제 이런 기업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나진도 액체 점검을 하는 거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액체 점검을 하는데 PNA를 이용한다. 제가 이제 RNA 치료제 얘기할 때 PNA 인공 핵산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PNA를 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맞는 적절한 치료제를 줄 수 있는 어떤 그걸 찾아내는 거, 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기업 내용들이 최근에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이쪽은 좀 그냥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 정도만 갖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자 진단의 대장 시젠, 시젠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이번에 진단 키트를 가지고. 그 정도만 넘어가시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은 한번 얘기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직은 저도 이제 정리를 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RNA 치료제는 많이 말씀을 드렸죠. RNA에 대한 기본 구조는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간략하게 요약만 해드리면, 자, RNA 치료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siRNA와 ASO, 안티센스 올리고라고 해갖고, 보통 이제 RNA는 기본적으로 단일 가닥인데 siRNA는 가닥이 두 가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올릭스의 원천 기술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siRNA 기본 구조가 대칭형,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는 과정에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뭘 잘못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얘를 버려야 되는데 얘를 밑에 걸 버렸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원하지 않는 유전자가 억제되고, 그리고 정상세포 내에서 세포 활동이 방해되고, 그래서 망막세포가 손상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대칭. 그러니까 서로 길이를 다르게 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비대칭 구조의 siRNA 구조를 가지고 치료제를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간락 기술이라는 거죠. 사실은 siRNA나 안티센스 올리고에서는 안티센스 올리고가 더 많은 적용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티센스 올리고는 치료제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고 원가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전까지는 비대칭형 구조만 가지고서 국소 투여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눈이라던가 뭐 피부라던가 이렇게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국소 투입 방식으로 해서 치료를 만든 건데, 이 간락 기술이 날개를 달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제 그 간락 플랫폼을 갖다 붙여버린 거죠. 그러면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이드의 적용 범위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 부분은 간암 치료제로 성공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거고요. 네, 올리패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NA 치료제인데 올리패스와 다른 게 올릭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은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이드입니다.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이드인데 RNA 치료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이 분해 요소 때문에 혈액 통과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집어넣어야지만이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이드가 혈액을 타고서 원하는 세포까지 가는데, 이 분해 요소가 작용을 해서 이 분해 요소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투입해야 돼서 그러면 몸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PNA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PNA는 지금 RNA로 인지를 못합니다. 이 분해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투입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세포막을 투과하는 데는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지질의 그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양이온 지질을 넣어갖고 이것들을 갖다가 통과하는 부분들 해결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이트는 스플라이싱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플라이싱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는 RNA가 전사체, 그러니까 전구체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 프리 RNA, 그러니까 보통 인트론과 엑손이라는 걸로 나눠지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이런 치료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엑손만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트론을 제거한다. 그래서 인트론 제거하는 방법이 이제 스플라이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특정한 거는 스키핑하고, 그리고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묶어서 엑손을 모아가는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올리패스가 과연 엑손 스키핑 기술에서 글로벌 RNA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냐라는 부분에 지금 자꾸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치료제가 나오는 걸 봐야죠. 그래서 이제 치료제 나오면서 얘네들 플랫폼이 성공한다고 한다면 이 기업 역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것까지만 오늘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종목들이 사실은 좀 더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제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뭔지, 바이오 종목들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뭔지 그 부분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바이오 솔루션은 세포 치료제죠. 세포 치료제인데 우리는 세포 치료제 중에서 보통 예전에 알기로는 세포 치료제 하면 줄기세포를 많이 알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면역세포라는 거, T세포라는 거, 사실 다 세포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세포 치료제라고 하면은 이제 줄기세포가 예전엔 대명사였고, 뭐 그쪽의 대표적인 종목이 차바이오텍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이오 솔루션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카틸라이프, 연골 조직.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애들이 코롱티슈진, 메디포스트, 네이처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코롱티슈진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인보사,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는 이제 카티스템. 근데 이제 골관절염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제 그 코론 캐시라는 거는 유전자적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들이라는가, 얘네들 이제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 근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거의 재생이 가능하고요. 완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기 자신의 늑연골, 늑연골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세포 단위가 아니라 구슬 형태의 조직 단위로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 재생을 하고 그리고 연골 치료를 하는 부분에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 완성도도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이 세포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걸 좀 보는데, 메디포스트 카티스템이 나오고 나서 10년 만에 거의 상업화에 이제 진입한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기대치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장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바이오솔루션 역시도 이제 시장을 열고 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시장을 열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해외 시장을 빨리 공략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더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방송을 좀 오래 했죠. 방송을 좀 오래 했고 한 1년, 1년 반? 뭐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좀 그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많이 준비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이제 자료들이 좀 소진됐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자료들 정리들이 좀 필요한 시점들이 좀 됐고요. 요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섹터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섹터와 그대로 연결해서 종목의 매매 타이밍을 잡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런 예들입니다. 사실 EUV 공정에서 블랙마스크 매우 중요하죠. 근데 블랙마스크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업은 주가가 바닥에서 5배, 6배씩 떠요. 뭐 잘 아시는 SNS텍 같은 경우 아직 블랙마스크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EUV 공정에서 또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그 페리클이죠. 페리클을 아직 만들냐 못 만드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KH바텍 흰지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까지 제대로 흰지 몇 개 넣지도 못했는데 주가가 바닥에 좀 상당히 많이 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떨 때는 지나치게 주가가 선반영돼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종목들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돼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론과 그 현실의 괴리들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장이 지나치게 앞부분에 대한 미래가치에 대한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가총액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뭐 대표적으로 몇몇 섹터들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뭐 언택트라든가 몇몇 섹터들이 좀 지나치게 과반응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그래서 섹터에 대한 방향은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을 구체적으로 매칭해 가지고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 내지는 조금 더 방향을 좀 잡는 그런 쪽의 어떤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뵐 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조금 더 그 준비된 내용들을 종목을 좀 연결해서 좀 하는 것들을 갖고 당분간은 케이블 방송 좀 쉬도록 하고요. 무료 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당분간 쉬고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